핵과학자회의 지구 종말 시계가 10초 더 이동했습니다. 이제 지구 종말까지 남은 시간은 90초로 줄어들었습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이어 사립 명문대학으로 꼽히는 위스콘신 대학교도 틱톡 사용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의 대규모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 앵커의 신청 접수 마감일이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원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뉴욕주에서 푸드 스탬프 혜택을 받고 있는 주민들은 1월에도 최대 수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3월부터는 기존 혜택만 지급됩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의약품을 배송받을 수 있는 구독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핵과학자회의 지구 종말 시계가 10초 더 이동했습니다. 1947년 자정 7분 전으로 시작했던 시계에서 이제 지구 종말까지 남은 시간은 90초로 줄어들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핵 사용 우려가 고조됐기 때문입니다. 이한마음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핵과학자회 BAS는 지구 멸망까지의 시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지구 종말 시계 둠스데이의 초침을 파멸을 의미하는 자정적으로 10초 더 앞당겼습니다. BAS는 2020년 이후 지구 종말 시계를 100초 전으로 유지해왔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전술핵 사용 우려가 고조되면서 경고 수위를 높였습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등이 주축이 돼 1945년 창설한 BAS는 지구 멸망 시간을 자정으로 설정하고 핵 위협과 기후변화 위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947년 이래 매년 지구의 시각을 발표해왔습니다. 1947년 자정 7분 전으로 시작한 시계는 미국과 소련이 경쟁적으로 핵실험을 하던 1953년에는 종말 2분 전까지 임박했다가 미 소간 전략무기 감축협정이 체결된 1991년 17분 전으로 가장 늦춰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핵무기의 존재가 사라지지 않고 기후변화를 비롯해 코로나19 등 각종 위협이 이어지면서 2019년 시계는 자정 2분 전으로 다시 종말의 코앞까지 다가섰습니다. 또 이란과 북한의 핵 프로그램 등을 이유로 2020년에는 자정전 100초로 이동했습니다. 레이첼 브론슨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의 핵 사용 위협은 전 세계의 사건, 의도, 오판에 의한 긴장 고조가 얼마나 끔찍한 위험인지 상기시켰다며 통제를 벗어난 이런 갈등의 가능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에서 생화학 무기 공장에 대한 정보 부재는 러시아가 이런 무기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는 우려를 높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이에 따라 천연가스가 아닌 석탄이 대체 연료로 사용되면서 기후변화 위기도 가속화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KBN 뉴스 이한마음입니다. 미국에서 앞으로 20년 뒤에는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앞으로 10년간은 미 인구 증가의 4분의 3을 이민이 차지하고 2043년부터는 오로지 이민이 인구 증가를 주도할 거란 예측이 나왔습니다. 어제 의회 예산국이 내놓은 향후 30년간의 미국 인구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미 인구는 올해 3억 3,600만 명에서 2053년에는 3억 7,300만 명으로 매년 평균 0.3%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1983년부터 2022년까지의 연평균 인구 증가율 0.8%와 비교하면 약 3분의 1 수준입니다. 인구 증가는 출생과 사망, 순 이민에 의해 결정되는데 의회 예산국은 미국의 출산율이 낮은 상태로 유지되고 사망률은 감소하는 가운데 이민이 인구 증가에서 점차 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041년까지는 사망자보다 출생자가 더 많지만 2042년부터는 저출산으로 인해 사망자가 출생자 수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올해 합계 출산율은 1.66명이고 30세에서 49세 여성의 출산율이 상승하면서 2030년에는 1.75명이 될 것으로 관측됐는데 이런 합계 출산율은 2053년까지 유지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민이 없다고 했을 때 현재 인구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출산율인 2.1명보다 낮은 겁니다. 한편 2053년까지의 예상 사망률은 꾸준히 하락해 출생 시 기대 수명은 2022년 77.8년에서 2053년 82.3년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의회 예산국은 앞으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분을 이민이 채우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10년간은 전체 인구 증가의 4분의 3을 이민이 차지하고 4분의 1을 출생이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2042년부터는 인구 증가 전체를 이민이 주도하게 된다는 예상입니다.
의회 예산국은 이런 순이민이 미국의 생산 가능 인구 규모를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차기 대선을 위한 가상 대결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오차범위 내지만 3%포인트 뒤처졌습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44%로 지난해 11월보다 5%포인트 올랐습니다. 지난 19일에서 21일 미국의 등록 유권자 1,015명을 대상으로 에머슨 대가 2024년 대선 가상 대결을 진행한 결과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41%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 44%에 3%포인트 밀렸습니다. 직전 지난해 11월 조사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45%의 지지율을 기록하면서 41%의 트럼프 전 대통령을 4%포인트 앞선 바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차기 주자로 급상승 중인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와의 대결에서는 각각 40%와 39%의 지지율을 기록해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1%포인트 근소하게 앞섰습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 자체는 44%로 지난해 11월의 39%에 비해 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또 민주당 경선 유권자의 58%는 바이든 대통령이 차기 대선 후보가 돼야 한다고 대답했고 42%는 다른 후보가 출마해야 한다고 지목했습니다. 에머슨 대는 바이든 대통령은 히스패닉과 흑인 등 소수자 사이에서는 확고한 지지율을 보이고 있지만 백인 유권자의 51%는 다른 후보가 필요하다고 대답했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 경선 유권자의 경우 응답자의 55%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차기 후보로 지지했고 29%가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를 지지했습니다. 다만 지난해 11월과 비교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에는 변화가 없지만 디샌티스 주지사의 지지율은 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임시고용 노동자가 5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에만 3만 5천 명이 해고됐는데요. 노동시장이 빠르게 식어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미국 기업들이 해고한 임시고용 노동자 수가 11만 8천 명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의 경우는 3만 5천 명이 해고되면서 2021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임시직은 일반적으로 에이전시를 통해 고용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손쉽게 채용하고 해고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임시직의 감소는 경기 침체를 알리는 신호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일례로 지난 2007년에서 2009년 경기 침체기에 노동시장이 크게 위축됐는데 앞서 2007년 초 임시직이 가장 먼저 감소하기 시작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임시직의 감소가 기업들이 비용 절감 기조를 채택하고 있다는 증거라면서 앞으로 광범위한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임스 나이틀리 ING 수석 국제 분야 이코노미스트는 경고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고용시장이 경기 침체와 무관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또 기업의 감원 발표가 1년 전보다 크게 증가했고 기업 경영진들도 향후 경제 전망에 대해 비관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임시직의 감소가 반드시 경기 침체가 임박했다는 걸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실제로 1995년 경제 성장기 동안에는 임시직 일자리가 4개월 연속 감소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2021년에서 2022년 일부 업종들이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임시직을 크게 늘렸는데 이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정상화 과정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잇따라 중국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사립 명문대학으로 꼽히는 위스콘신 대학교도 틱톡 사용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연방정부 주정부에 이어 대학들까지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 사용을 금지하고 나섰습니다. 4만 명가량의 교직원을 두고 있는 위스콘신 대학교 시스템의 마크 피치 대변인은 어제 이메일 성명을 내고 시스템 장치에서 틱톡의 사용을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토니 에버스 위스콘신 주지사는 사생활, 안전 및 보안에 대한 잠재적 위험을 이유로 주정부 소유의 휴대전화 등 기타 장치에서 틱톡의 사용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AP통신은 이 밖에도 오번 대학교와 오클라호마 대학교, 아칸소 대학교, 텍사스 대학교 등 비전역의 많은 대학이 최근 몇 주 동안 틱톡을 금지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대중강경파인 공화당 소속 조시 홀리 상원의원은 어제 틱톡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홀리 상원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틱톡은 중국 당국이 미국민 생활에 침투하는 백도어로 우리 어린이들의 프라이버시와 정신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미국 전역에서 금지하는 법안을 조만간 상정하겠다고 전했습니다. CNN 비즈니스는 지난 16일 자체 분석을 통해 미국 50개 주 가운데 약 31개 주정부가 공무용 기기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틱톡 사용을 막은 31개 주 가운데 9개 주정부는 위챗과 알리페이 등 다른 중국 앱에도 사용 금지 조치를 발령했습니다. 또한 4개 주정부는 비슷한 제한 조치를 준비 중입니다. 중국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은 2016년 중국에서 출시한 이후 다음 해 세계 시장에 진출했으며 지난 6년간 20억 건 이상 다운로드를 기록하는 급성장을 거듭했습니다. KBN 뉴스 지한쌤입니다. 뉴저지의 대규모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 앵커의 신청 접수 마감일이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신청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민원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는데요. 엘렌박 주 하원 의원과 민권센터가 신청서 작성을 돕고 있습니다. 필머피 주지사가 지난해 발표한 앵커 프로그램은 기존 홈스테드 리베이트를 대체하는 새로운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으로 수혜 기준을 충족한 주택 소유주에게는 최대 $1,500까지, 세입자는 $450 환급이 이뤄집니다. 당초에는 지난해 12월까지였지만 지금까지 2차례 연장돼 2월 28일까지입니다. 주정부는 수혜 자격을 갖춘 주택 소유주 및 세입자에게 신청을 독려하고 있지만 정작 신청서 작성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제대로 안내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신청서 작성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핫라인 전화 888-238-1233을 안내하고 있지만 장시간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는 데다가 한인 등 영어 사용이 불편한 이들을 위한 서비스도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또 앵커 프로그램 신청서 작성을 위해서는 주정부가 각 신청자별로 제공하는 핀 번호가 필요한데 핀 번호가 기재된 안내서를 주정부로부터 우편으로 받지 못했다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 엘렌박 뉴저지 37선거구 주 하원 의원 사무실은 앵커 프로그램 관련 문의 전화가 매우 많다며 한국어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원실 201-928-0100으로 문의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앵커 프로그램은 2019년 10월 1일 기준 뉴저지 주택을 소유했거나 렌트한 경우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택이나 콘도 등 소유주는 2019년 총 소득이 $150,000 미만이면 최대 $1,500까지, 연소득 15만에서 25만 달러 사이면 최대 $1,000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2019년 총 소득이 $15만 달러 이하면 $450를 환급받습니다. 한편 뉴저지 민권센터는 서류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한인 주민들의 신청서 작성을 돕고 있습니다. 문의는 전화 201-416-4393 또는 민권센터 카카오톡 채널에 가입 뒤 1대1 채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2002년부터 줄곧 적자를 기록해오면서 부채 액수는 20조 달러에 달합니다. 미국 경제가 세계 최대 규모라고 해도 작지 않은 액수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연방정부의 부채가 과도하지 않고 감축 노력이 필요하지도 않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2002년부터 줄곧 적자를 기록해온 연방정부의 부채가 현재 20조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총생산 대비 공공부채 비율은 32%에서 94%로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스의 경제 칼럼니스트 폴 크루그먼은 정부가 부채 위기에 빠진 것은 아니라고 진단하고 부채 감축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런 재정 적자 규모는 이례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2001년 조지 W. 부시 대통령 정부는 전임 정부가 넘겨준 재정 흑자를 부자를 위한 감세와 이라크 전쟁으로 탕진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부자 감세를 한층 강화하면서 경제적 효과가 클 것이라고 잘못된 주장을 펴기도 했습니다. 또 바이든 정부는 미국 구조 계획에 2조 달러를 투입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유발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돈을 적게 빌려야 한다는 비판은 초점을 벗어난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21세기에 부채가 급증한 시기는 2007년에서 2009년 경기 침체기와 지난 3년 코로나 팬데믹 시기였습니다. 경기 침체기에 세금 감면이 줄어든 반면 실업수당과 사회보장비가 늘어났고 부채가 증가했기 때문에 당시 재정적자 증가는 바람직한 일이었습니다. 소비를 지탱해 경제 활력을 지속하도록 함으로써 대공황에 빠져들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폴 크루그먼은 또 위기가 지나간 후 지금 부채를 상환해야 하냐는 질문에 앞으로 저금리 시대가 다시 올 가능성이 크고 시장도 연준이 다시 금리를 낮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저금리 시대가 되면 부채 감소 노력을 상쇄할 수 있는 연준의 금리 인하 여력이 사라져서 부채 감소 노력이 경제적 문제를 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뉴욕주에서 푸드 스탬프 혜택을 받고 있는 주민들은 1월에도 최대 수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3월부터는 코로나19 긴급지원 프로그램이 종료되면서 추가 지원 혜택은 없고 기존 혜택만 지급됩니다. 어제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뉴욕주가 연방지원금 2억 3,400만 달러를 투입해 1월에도 스냅 소외자들에게 최대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4인 가구 기준 이미 최대 수령액인 939달러를 받는 가구는 최소 95달러의 추가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호컬 주지사는 최대 수준의 스냅 혜택은 뉴욕 주민들이 건강하고 영양가 있는 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생계를 유지하는 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오는 3월부터는 추가 지원 혜택 없이 기존 혜택만 지급돼 푸드 스탬프의 월 수령액이 줄어듭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추가 혜택을 지급했던 연방정부의 코로나19 긴급지원 프로그램이 2월 말로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또 현재는 수혜 자격만 충족하면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결정되지만 3월부터는 소득에 따라 지원 금액이 결정됩니다. 뉴욕주에서 스냅을 관할하는 주 빈곤가정 장애지원국은 갑자기 줄어든 스냅 혜택에 혼란을 겪을 일부 주민들을 위해 2월 중으로 관련 내용을 담은 통지서를 수혜가정에 배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의약품을 배송받을 수 있는 구독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아마존 프라임 회원을 대상으로 월 $5에 알레르기와 혈압약 등 복제약 60여 종을 배송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어제 아마존이 월 $5에 알레르기와 염증, 고혈압 등 복제약 60여 종을 배송해주는 RxPass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서비스는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미네소타 등 의약품 배송 서비스에 제한이 있는 일부 주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주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 등 정부 지원을 받는 소비자들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또 이 서비스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연간 구독료 $139에 아마존 프라임에 가입해야 합니다. 회사 측은 RxPass가 만성질환을 관리하고 여러 의약품을 처방받는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마존은 그동안 의료 서비스 분야에 진출하기 위해 2018년 온라인 약국 필팩을 인수한 바 있습니다. 또 원격 진료 서비스 아마존 케어를 출시했다가 철수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지난해는 1차 의료기관 운영업체 원 메디컬을 인수하고 규제 당국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가 재외동포 정책을 강화하고 체계화하는 기본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외교부의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재외동포 사회의 안전적 발전과 한인 정체성 강화 등 재외동포 정책을 법제화하는 재외동포 기본법 제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공식 계획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외교부는 코로나19 회복 과정에서 해외여행과 경제활동이 급증하며 재외국민 보호 업무가 늘고 재외국민과 동포 지원을 강화하는 한민족 공동체 구축이 중요해졌다고 이번 기본법 제정의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31일 뉴욕시를 방문해 뉴욕 뉴저지를 잇는 새 허드슨강 열차 터널 건설을 위한 게이트웨이 프로젝트에 대해 홍보합니다. 게이트웨이 프로젝트는 2024년 착공해 2038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허드슨강 아래로 뉴욕과 뉴저지를 잇는 새 터널과 허리케인 샌디로 파괴된 112년 된 기존 철도 터널을 재정비하게 되며 총 공사비 161억 달러 가운데 80억 달러는 연방자금으로 지원됩니다. 남은 80억 달러는 뉴욕과 뉴저지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오랜 지연 끝에 오늘부터 맨하튼 그랜드 센트럴역에서 롱아일랜드 레일로드를 연결하는 확장역 그랜드 센트럴 메디슨이 문을 열었습니다. 첫 열차는 오전 10시 45분 자메이카역에서 출발해 그랜드 센트럴역에 오전 11시 7분에 도착했습니다. 다만 MTA는 운행 서비스가 그랜드 센트럴역에서 퀸즈 자메이카역까지만으로 최소 3주간 제한되고 추후 계속 운행 범위가 확장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열차 운행 시간은 평일 오전 6시 15분부터 오후 8시, 주말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로 운영되고
배차 간격은 양방향으로 평일 30분 간격, 주말 및 오프피크 타임에는 1시간 간격으로 운행됩니다. 어제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뉴욕주에서 어린이 납중독 예방 강화를 위해 1980년 이전 건립된 임대아파트 등에 대한 납페인트 검사를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이번 정책에서 이미 1978년 이전에 지어진 임대아파트에 대해 납페인트 검사를 시행 중인 뉴욕시는 제외됐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로체스터가 시행 중인 정책을 뉴욕주가 벤치마킹했다면서 주내 납중독, 특히 어린이 납중독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어린이 납중독은 성인이 될 때까지 이어져 인지 및 언어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5도, 섭씨 7도, 밤 최저 기온은 35도, 섭씨 2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도 화창하겠습니다. 토요일 역시 대체로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